한국, 거기 후진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냐? 트럼프가 관세 한 방 때리면 바로 무릎 꿇을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SNS에 펜 한 번만 휘두르면 된다며 25% 관세를 협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환호했고 저 역시 한국은 이제 끝났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벌벌 떨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숨겨놓은 이것 때문에 뉴욕 금융가가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가 협박할수록 한국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선임 애널리스트 제임스 콜먼입니다. 15년간 글로벌 제조업 섹터를 분석해왔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북미 방산과 조선업이었고 제가 작성하는 신용등급 보고서 한 장이면 기업의 주가가 요동칩니다. 그런 제가 2025년 가을 어느 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 거는 한국의 모 조선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소적이었습니다. 선임 애널리스트 한 명이 자료를 던지듯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요?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중국한테 밀려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회사들인데.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관세 폭탄 떨어지면 한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텐데 무슨 투자 등급을 논합니까? 저는 그때 노트북 화면을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관세 대상국들은 우리의 캐시머신이다. 내가 펜을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우리가 허용해주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누리며 잘 살고 있을 뿐이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봤죠? 트럼프가 직접 말했잖아요. 캐시머신. 한국은 미국한테 돈 갖다 바치는 ATM 기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덧붙였습니다. 평택항에서 찍힌 사진 보셨어요? 수출용 자동차들 쌓여 있던데. 트럼프가 관세 15%에서 25%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목재, 의약품 전부요.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 비준 안 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했더군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달려갔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겁먹었다는 거죠. 미국 시장 잃으면 죽으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한 동료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작년에 719억 달러 수출했다고 자랑하던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미국 관세 한 방에 다 무너질 텐데. 대미 수출이 벌써 13% 넘게 떨어졌다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301억 달러까지 떨어졌죠. 25% 관세 맞으니까 가격 경쟁력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 차들이랑 똑같은 관세 받으니까 한국 차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결론 내립시다. 한국 조선업체 신용등급 하향 검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 변수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가 리스크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고객들한테 한국 기업 투자 권하는 건 무책임한 짓입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봤으니까요.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이나 일본 기술 뺏겨서 싸게 파는 나라. 트럼프 말대로 미국이 허용해줘서 먹고 사는 나라. 그때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임스, 한국 조선소 실사 일정 잡았습니다. 다음 주 거제도로 출장 가주세요. 현장 확인 후 최종 보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제도라니. 한국 남쪽 끝 시골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곳까지 가서 낡은 크레인이랑 녹슨 배나 구경하고 와야 한다는 게 짜증났습니다. 동료에게 투덜댔습니다. 거제도 출장 가야 해요. 완전 시간 낭비인데.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형식만 채워서 내세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요. 한국 조선소가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 조선업이 무너졌다지만 그건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기술로 갔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망치질이나 하면서 연명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관세 카드만 꺼내들면 바로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제도에서 본 것은 제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제도로 가기 전 저는 워싱턴을 경유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기념 만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자리는 인맥을 쌓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만찬장은 워싱턴 시내 고급 호텔이었고 한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급파됐구나. 트럼프한테 혼나러 온 거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표정이 다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계산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축사를 시작했고 저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필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특히 대미 투자에 관한 협력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한 의무의 이행입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축사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가 이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국이 함께 약속한 사안입니다. 만찬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의 미국 관계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꽤 직설적이네요. 그가 낮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이죠. 공개 석상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한국이 꼼짝 못하게요. 만찬이 끝나고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측 수행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 발언 좀 심했어요.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쪽도 급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급하다고요? 누가 급한 건데요? 당연히 한국이 급한 거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그들의 권한이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투자은행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한국 때렸어. 25% 관세 확정인 것 같아. 동료가 답했습니다. 봤어요. 이제 한국 정부 패닉 모드 들어갔을 겁니다. 김정관 장관이 오늘 러트닉 장관 만난다던데 완전히 사정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미국 시장 잃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 반토막 나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만찬장에서 본 김정관 장관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패를 이미 다 익은 포커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2025년 자동차 수출액 719억 9,100만 달러. 역대 최대치. 하지만 대미 수출은 301억 5,400만 달러로 13.2% 감소. 이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관세가 한국을 타격했다. 한국은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제도 출장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요. 이미 결론은 나 있다고요. 한국 조선소는 투자 부적격이고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거제도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확신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도로 가는 국내선을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장 실사 전의 데이터를 한 번 더 점검하려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보고서를 다시 펼쳤고 익숙한 수치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2025년 총 수출액 719억 9,100만 달러. 대미 수출 301억 5,400만 달러. 전년 대비 13.2% 감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미 수출이 13% 넘게 떨어졌으면 전체 수출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런데 총 수출액 옆 수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3% 감소했는데 전체는 오히려 늘었다고요? 저는 황급히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연합 96억 7,800만 달러. 전년 대비 20.1% 증가. 기타 유럽 지역 62억 6,100만 달러. 30.5% 증가. 아시아 77억 5,400만 달러. 31.9% 증가. 중동 53억 700만 달러. 2.8% 증가. 중남미 30억 6,900만 달러. 9.9% 증가. 저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수가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손실분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완전히 메웠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벌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31.9% 증가라니. 이건 폭발적 성장 아닙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했죠? 한국은 미국 시장 잃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트럼프 관세 한 방이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장을 공략해서 더 큰 파이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 수출. 이건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린 해였습니다. 그 악재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유럽 수출량 급증, 중고차 수출까지 30% 이상 증가, 한국 자동차 브랜드 파워 지수 상승, 현대차와 기아가 2010년대 후반부터 고급 브랜드 라인을 출시하고 품질을 꾸준히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다른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영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유럽 쪽 오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오히려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난리인데, 솔직히 우리 회사 매출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착륙 후 택시를 타고 거제도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2026년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 3.3% 성장 예상. 한국은 0.2% 성장 전망. 미국 시장 불확실성 존재하나 유럽 및 기타 지역 성장으로 상쇄 가능. 0.2% 성장이라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 31.9% 성장한 아시아 시장 추세를 고려하면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한 2호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의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수출은 미국 시장에서 역성장이 전망되지만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전반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시장 여건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니요. 그 말은 또 700억 달러 이상 수출한다는 뜻 아닙니까? 트럼프가 25% 관세를 협박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성장 궤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했던 얘기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적한 항구 도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섬에 뭔가 엄청난 게 숨어 있다는 거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이 성장하는 나라. 미국 시장 13% 감소를 유럽 20%, 아시아 31% 성장으로 상쇄하는 나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전략의 심장부를 목격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택시가 조선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보이는 크레인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맨해튼 마철로만 한 크레인이 여러 대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와 노퍽에 있는 미국 조선소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크레인들은 녹슬어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골머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스마트야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야드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케팅 용어겠지. 하지만 도크 현장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로봇팔에 의해 정밀하게 절단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용접 현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자율주행 용접 로봇들이 철판과 철판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스문의 시간 가동 시스템입니다. 3교대로 돌아가며 야간에도 로봇들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저 위 통제실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AI 시스템으로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차를 잡아내고 수정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통제실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건조 중인 배가 보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게 쇠빙 LNG선입니다. 북극 항로용이죠. 저는 배의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체의 두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 철판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1m입니다. 영하 52도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강철이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2.1m 두께의 강철을 용접한다고요? 그것도 영하 52도에서 견딘다고요?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공학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북극해의 2m 두께의 얼음을 시속 10노트로 깨부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15척을 납품했는데 단 한 번도 납기 지연이 없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들이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5척을 다 만들어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계약 후 평균 2년입니다. 2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이런 배를 만들려면 10년도 모자랍니다. 아니, 애초에 만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본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도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퍽 조선소는 미해군 잠수함 한 척 수리하는데 3년씩 걸린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없어서였습니다.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노인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른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은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 라인입니다. 저희가 최근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수리한다고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들이 수리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저희가 일부를 맡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주도하고 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함정들을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서 한국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군 사력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존 스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보호무역 법안인데 미국, 한국 간 운항하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죠. 경쟁이 없어지니까 미국 조선소들이 나태해졌고 기술 개발을 멈췄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무역이 산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죽였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한국의 관세를 때려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본 것은 명확했습니다. 관세로는 절대 이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요. 통제실에 올라가 전체 조선소를 내려다봤습니다. 6개의 거대한 도크에서 동시에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쇠빙선, 군함.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공정의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98.3%, 87.6%, 92.1%. 마치 컴퓨터 게임의 진행 바 같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AI가 용접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합니다. 오차 범위는 0.1mm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최종 검수만 사람이 합니다. AI가 사람보다 정확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택항에서 봤던 수출용 자동차들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졌지만 한국은 719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는 미국이 10년 걸릴 배를 2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값싼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이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제도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것과 제가 믿어왔던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인상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날짜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도 없고 다음 달 1일부터 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상할 것이다 였습니다. 저는 협상학 교과서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위협은 구체적입니다. 날짜, 시간, 방법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허세는 모호합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할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부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국 관세청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행정명령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관보 게재는요? 역시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 승객이 잠든 사이 저는 계속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폭탄 발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실시되지 않은 상황. 역시나였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글만 올렸을 뿐 실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갑자기 15%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한미 무역 합의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25%는 지속 불가능했던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한국 차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15%는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표준 대우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특별히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명분을 만든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5%로 올리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마비됩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차를 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자동차 딜러들이 파산하고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협상학에서 배운 앵커링 효과를 떠올렸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를 먼저 제시해서 상대방을 패닉 상태로 만든 다음 조금 낮춰주면서 양보한 척하는 기법입니다. 원래 15%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25%를 먼저 외쳐서 한국을 겁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아, 15%로 해주지라고 하면 한국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거제도 조선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봤습니다. 대미 수출 13% 감소했지만 전체는 1.7% 증가. 유럽 20%, 아시아 31% 폭발 성장. 한국은 이미 트럼프의 카드를 읽었습니다. 미국 시장 잃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더 급할까요? 저는 트럼프의 다른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관세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꽤 관대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관대하게 대응했다고요? 25% 관세를 때려놓고요? 저는 이 발언의 이면을 읽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때릴 수도 있었는데 안 때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더 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조선업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가동률 15%. 노퍽 조선소 인력 부족으로 수리 적체 3년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를 한국에 외주. 트럼프가 꿈꾸는 그린란드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5천조 원어치 자원이 묻혀 있지만 그걸 캐내고 운송할 쇄빙선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본 2.1m 두께 강철 쇄빙 LNG선. 영하 52도를 견디는 기술. 2년 만에 완성하는 건조 능력. 그게 미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라인 마비. 일본은요. 평균 연령 60세 넘은 기술자들과 좁은 도크. 유럽은요. 호화 유람선이나 만드는 나라들.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뿐입니다. 트럼프가 북극 패권을 잡으려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해군을 재건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진다고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붙잡아 두려는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한국이 그쪽으로 가면 미국은 북미 제조업 주도권을 캐나다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소음을 냅니다. 큰 소리로 협박해서 한국이 미국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자는 조용합니다.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자는 대개 겁먹은 자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월스트리트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고함치는 사람은 이미 진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SNS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가 금융과 기술로 먹고 삽니다. 하지만 배는 못 만듭니다. 비행기는 만들지만 조선소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펜을 휘둘러도 거제도 조선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은 블러핑입니다.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하면 자기가 다칩니다. 한국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침착한 표정이 이해됐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패를 다 읽었던 겁니다. 뉴욕 사무실로 복귀한 저는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제도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조선업, 방산, 배터리, 반도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이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문제로 성장이 정체됐지만 하이브리드는 달랐습니다. 휘발유와 전기를 병행하니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강자였지만 한국 브랜드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6년에 신형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까지. 더 놀라운 건 브랜드 파워 상승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값싼 보급형이 아니라 고급 브랜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벤츠, BMW와 경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습니다. 품질도 꾸준히 개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품질 조사에서 한국 차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2018년에 쓴 한국 자동차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 브랜드 가치는 낮다. 프리미엄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브랜드 파워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조선업이었습니다. 저는 북극 항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물류 루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40일 걸립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20일이면 됩니다. 물류 비용 30% 절감. 이건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북극 항로를 다닐 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화물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음을 깨부수며 전진하는 쇠빙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운반하려면
극저온을 견디는 LNG, 운반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두 기술을 결합한 쇠빙 LNG선.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15척 전량 수주. 납기 준수율 100%.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북극 시대의 물류 패권을 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든 유럽이든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한국이 만든 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60조 원. 단일 무기 도입 사업으로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후보는 여러 나라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하지만 저는 각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라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호주 잠수함 계약 파기 사태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원하는 게 단순한 잠수함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캐나다 땅에 조선소를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제안에 익숙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여러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요. 저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땅에 한국 기술로 만든 조선소가 들어섭니다. 배터리 공장도 들어섭니다. 방산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그럼 북미 대륙에서 제조업 허브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리버럴 정치인 쥐스탱 트리도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손에 넣는다니요. 트럼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압박을 넣는 거죠. 캐나다 말고 미국을 선택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지만 캐나다 프로젝트도 매력적입니다. 유럽 시장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폭발 중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습니다. 저는 미해군 유지보수 계약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국방부와 맺은 계약.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를 때리면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해군 수리 계약도 취소하시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위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 못 삽니다. 북극 개척도 한국 배가 필요합니다. 해군 재건도 한국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첨단 제조업도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세로 협박한다고요? 이건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고 목을 내미는 격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한국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붙잡아두려는 겁니다. 캐나다로 가지 말라는 애원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애원하는 쪽은 이미 진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소음을 낼수록 한국의 몸값만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2주간의 분석 작업 끝에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조선 및 자동차 산업 재평가, 미국 제조업 의존도 심화 불가피. 하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회사 내부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임원 회의실. 펀드 매니저들과 선임 애널리스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 조선업체 신용등급 상향 조정 권고. 미국 국방계약업체 신용등급 하향 검토 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뭔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내린 결론은 한국 하향이었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기존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5년 한국 자동차 수출 719억 9,100만 달러. 역대 최대. 트럼프 25% 관세에도 전년 대비 1.7% 성장.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대미 수출은 13% 떨어졌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20.1% 증가, 아시아 31.9% 증가로 완전히 상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은 미국 의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 한국 조선업 경쟁력 쇠빙 LNG선 건조 능력 세계 독점. 미국 10년 일스 한국 2년. 야말 프로젝트 15척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거제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스문의 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야드. 로봇 용접 시스템. 2.1m 두께 강철 선체. 한 펀드 매니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배 잘 만든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때릴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SNS 분석 결과 25% 인상 발언의 시행일자 없음. 행정명령 없음. 관보 게재 없음. 이건 블러핑입니다. 실제로 11월에 관세를 25%에서 15%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25%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국 조선업 현황 필라델피아, 조선소 가동률 15%. 노퍽 조선소 수리 적체 3년. 미해군 함정 유지 보수 한국 외주. 저는 미국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녹슨 크레인. 텅 빈 도크. 은퇴를 앞둔 노인 기술자들.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임스, 지금 미국을 비하하는 겁니까? 우리는 미국 투자은행입니다. 미국 기업을 옹호해야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산업을 죽였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 3.3% 성장 예상. 한국은 0.2% 성장 전망. 보수적 추정이지만 안정적 성장 궤도 유지. 그리고 2호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의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성장 전망대나 유럽 및 기타 지역 성장으로 시장 여건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 한 임원이 따졌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저렇게 난리입니까? 한국이 정말 끄떡없다면 트럼프가 굳이 관세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위해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한국 유력 후보. 저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미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캐나다를 선택하는 겁니다. 캐나다 땅에 한국 기술로 조선소가 들어서고 방산 생태계가 구축되면 북미 제조업 주도권이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트럼프는 그걸 막으려고 관세 카드로 한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관세 대상국들은 캐시 머신이라고 했습니다. 펜 한 번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온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캐시 머신은 누구입니까? 한국 조선소입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그린란드 개발, 북극 폐권, 해군 재건. 이 모든 게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배를 안 만들어주면 트럼프의 계획은 전부 얼음 속에 갇힙니다. 팀장이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이건 투자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홍보물이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데이터로 반박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투자 권고 한국 조선업체 매수. 한국 자동차 업체 비중 확대. 미국 조선 관련 국방 계약업체 비중 축소.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소음이 큰 쪽이 약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미국의 절박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이 보고서 외부 유출 금지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 직업적 양심상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팀장이 위협했습니다. 그럼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먹었으니까요. 이 보고서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요. 월스트리트가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2주 후, 제 보고서는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출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한국 의존도 경고 보고서 작성. 트럼프 관세 위협은 블러핑. 뉴욕타임스도 따라붙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가 미국 해군보다 강하다. 제 이름이 기사마다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팀장이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임스, 당장 사퇴서 쓰십시오. 회사 망신시켰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먼저 보시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조선업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7% 상승, 하나오션 9% 상승, 현대차 5% 상승. 반대로 미국 국방계약업체들은 하락했습니다. 헌팅턴 잉걸스 3% 하락, 제너럴 다이내믹스 2% 하락.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투자은행들도 움직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긴급 리포트를 냈습니다. 콜먼 보고서 분석 한국 조선업체 평가 필요성 공감. JP모건도 따라왔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한국 쇠빙선 기술 주목. 모건 스탠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 제조업 공동화, 한국 의존도 불가피.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BC, 블룸버그, 로이터. 저는 CNBC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콜먼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블러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시행일자가 없습니다. 행정명령도 없습니다. SNS에 글만 올렸을 뿐입니다. 진짜 위협이었다면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럴 수 없습니다.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자동차 시장이 마비됩니다. 앵커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을 좌우한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미국 조선소 가동률 15%, 한국 조선소 가동률 95%. 미 해군 함정 수리를 한국에 외주합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그린란드 개발에 필요한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또 한 번 튀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자산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회사 팀장은 더 이상 저를 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고, 미국은 관세 재인상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상호 양보. 한국은 투자 카드를 내밀었고, 미국은 관세 카드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가 누군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투자 일정을 자기 페이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5% 관세라는 허세를 부렸다가 15% 유지로 후퇴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선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수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조선 수주량 전년 대비 12% 증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장 궤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제 분석을 검증해 준 겁니다. 다른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거제도에서 뭘 본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특별한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선입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봤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보고서 이후 월스트리트의 한국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한국 자산 전문 펀드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연봉은 2배로 올랐습니다. 제 명성도 올라갔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읽은 유일한 애널리스트.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맨해튼 사무실에 앉아서 데이터만 봤다면 저도 동료들처럼 한국을 무시했을 겁니다. 거제도 조선소를 직접 보고 24시간 돌아가는 스마트야드를 목격했기에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2026년 교훈 소음과 힘의 차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내 관세 카드를 흔들며 소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진 쪽은 조용히 배를 만들던 한국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고함치는 자는 이미 진 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옛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들을 가르쳤으니까요. 한국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요.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금융과 말로 쌓아올린 허상의 제국이 흔들릴 때 땀과 기술로 실물 경제를 장악한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부상한 해라고요. 트럼프는 펜을 휘둘렀지만 한국은 용접봉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후자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거제도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힘은 소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 북미 제조업의 생명줄을 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 그리고 2026년은 그 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난 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